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뉴욕 청산소를 통해 미국 금융이 어떻게 첫 번째 뼈대를 갖추게 됐는지 봤습니다. 흩어져 있던 은행 간 결제가 한 곳에서 정리되기 시작했고, 뉴욕은 자연스럽게 미국 자금이 모이는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도 뉴욕 청산소는 회원은행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제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정상기구를 넘어 시장을 떠받치는 민간 방어선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뉴욕 청산소는 어디까지나 민간 은행들이 만든 장치였습니다. 회원은행끼리의 신뢰를 지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미국 전체 금융 시스템을 공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청산소 밖에 있는 금융기관들까지 포괄적으로 안정시킬 권한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뉴욕을 지탱하는 힘은 될 수 있었지만 미국 전체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판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약점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1907년 금융공황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불안은 순식간에 번졌고, 특히 신탁회사들을 중심으로 공포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관들 중 상당수가 뉴욕 청산소의 직접적인 보호망 안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민간 차원의 응급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JP모건 같은 인물이 직접 나서 자금을 모으고 금융기관들을 설득해 겨우 붕괴를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에 아주 뚜렷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가 금융위기 때마다 몇몇 거대 은행가의 판단과 사적 조정에 기대는 방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답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뉴욕 청산소는 유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민간 협의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화 질서와 위기 대응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공황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갑니다. 위기 직후 미국 정치권과 금융권은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자주 돈줄이 막히는가? 왜 위기가 닥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그 결과 의회는 금융 시스템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에 어떤 형태의 중앙은행이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연준의 탄생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 설립이 곧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 내부의 오랜 불신이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중앙의 권력이 몰리는 것을 매우 경계해왔습니다. 워싱턴의 금융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반대로 뉴욕 월가가 국가의 돈줄까지 쥐는 모습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앙은행을 누가 통제할 것인지를 두고 쉽게 합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갈등 속에서 여러 설계안이 나왔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안은 지나치게 금융권 중심으로 보였고, 또 어떤 안은 특정 지역이나 세력의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샀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제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논쟁과 수정 끝에 만들어진 절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한 방식은 하나의 거대한 중앙은행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수도 워싱턴의 감독 기능과 전국 여러 지역의 준비은행이 함께 움직이는 연방형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미국적이었습니다. 뉴욕 하나의 힘을 몰아주지도 않고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장악하는 방식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앙의 통제와 지역의 분산을 함께 넣어 금융 안정과 권력 분산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맞추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13년 연방준비법이 제정되며 연준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단지 중앙은행 하나가 생겼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금융이 민간의 자율적 대응 체계에서 국가가 설계한 통화 체계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장 참가자들의 사적 협의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 시스템을 떠받칠 수 있는 틀을 갖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연준이 등장하면서 미국 금융은 구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누군가가 사적으로 돈을 모아 급한 불을 꺼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체제 아래에서는 통화 공급과 금융 안정이 점점 공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금융 시스템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위기 때는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장치를 국가가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뉴욕 청산소와 연준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뉴욕 청산소가 민간 금융을 정리하고 보호하는 첫 인프라였다면 연준은 그 위에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얹은 제도였습니다. 청산소가 뉴욕 금융의 심장을 만들었다면 연준은 미국 전체 금융의 혈관을 설계한 셈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탄생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미국이 금융 강국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미국의 위상을 바꾸는 데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강대국은 단지 산업이 크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돈이 막힐 때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 마지막 신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준은 바로 그 역할을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미국은 여기서부터 비로소 뉴욕이라는 금융 중심지를 넘어 미국 전체가 하나의 통화 질서를 가진 국가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뉴욕 청산소는 미국 금융의 첫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07년 공황은 민간 질서만으로는 미국 전체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오랜 논쟁과 정치적 타협 끝에 연준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미국 금융은 뉴욕 중심의 민간 단계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패권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이 모이는 시장을 만든 나라에서 이제는 그 돈의 흐름 전체를 제도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나라로 넘어간 순간 연준의 탄생은 미국이 단순한 금융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넘어 세계 금융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시작한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연준 체제 위에 미국이 어떻게 국채 시장과 달러 시스템을 키우며 세계의 표준이 되어갔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엉클밥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